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이제 Deformed Implicit Field Modeling 3D Shapes with Round Dense Correspondence라는 논문이고요. 작년 이제 CVPR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아마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처음 다루는 이 스터디에서 처음 다루는 주제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많이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인트로덕션하고 제 그냥 설명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버뷰하고 인트로덕션에 초점을 맞춰서 이 논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 이 스터디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제 3D 비전이 이제 주제로 하나 선정이 돼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들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이 논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한다면은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제 많이 이 스터디에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네 개가 이제 대표적인 포인트넷의 백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포인트넷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은 저자가 쓴 이제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가 있는데, 이 포인트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 뭐 이미지라면은 CNN을 쓰고, 그리고 어떤 시퀀셜한 데이터라면은 어떤 시퀀셜 모델을 쓰는 것처럼 이 포인트 클라우드만의 또 특징이 있어서 포인트 클라우드에는 일단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 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지에서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추가한 그런 아키텍처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의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이제 동일한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permutation invariance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백본 네트워크, 마찬가지로 포인트 클라우드의 이제 피처를 뽑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어 우리가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커널의 크기를 조정해 주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이제 이번에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를 보시면은 포인트 주변에 있던 어떤 원을 하나의 이제 구를 정의를 해서 이제 그 구 안에서의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GNN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오퍼레이션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서와 다르게 이미지는 이제 인텐시티 정보가 있지만,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좌표의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의미한 피처를 뽑기 위한 그런 이제 네트워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KP-컨브 이 논문이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소개된, 2019년이면 좀 멀긴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최근에 소개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거의 지금 그래도 아직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제 딥러닝 적용할 때 이제 자주 언급되는 그런 네트워크 4개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다뤘던 어떤 implicit representation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프에서 이제 너프에서 저희가 그 어떤 펑션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였나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이렉션 정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코디네이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컬러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펑션을 배웠는데요. 사실 임플리시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널프에서 처음 소개된 것이 아니라 너프는 이제 2020년이었나요? 그때 소개됐지만 이제 2019년 그리고 에 나온 이제 오큐펀시 네트워크와 이제 딥 STF 작년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정혜님이 소개해 주신 그 논문에서도 우리는 이제 3차원 같은 경우는 좌표에 대한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좌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체 서페이스를 추론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식의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사실 딥러닝이 이제 많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전에도 그냥 고전 머신러닝에서 이제 그래픽스 같은 분야에서는 그런 3D 쉐입 같은 것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뭐 RBF 커널이라든지 이 인터폴레이션 방법이라든지 그런 이제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왜 이제 이런 3D 분야에서 이제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는 이 토끼 그림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디스크리트한 정보만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이제 디스크리트한 정보만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서페이스를 근사할 수 있는 어떤 함수를 이제 배울 수 있다면 이 함수를 가지고 이제 이 사이사이 컨티뉴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이 물체의 표면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이런 리프레젠테이션의 강력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3D 쉐입 모델링에서 이제 소개되고 있는 두 가지 모델인데요. 결국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도 우리가 어떤 어떤 물체의 어떤 이제 인스턴스의 경계를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계를 학습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서페이스 자체를 경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물체의 밖과 물체의 안을 클래시피케이션하는 태스크로 생각을 한 이제 오큐펀시 네트워크라는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정혜님이 소개해 주신 이제 딥 SDF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 SDF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여기 어떤 점이 있으면은 여기 이걸 이제 그냥 쿼리라고 한다면 이제 쿼리로부터 이제 서페이스까지 이제 거리를 통해서 이 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어떤 사인 디스턴스 펑션에 들어간다면 이 거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거리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제 메시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은 이 메시의 형태는 이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체 외부로부터 여기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제 쉽게 전처리 과정에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 쿼리 포인트의 그라운드 트루스 SDF 밸류를 알 수 있고 이제 그것을 다 그런 이 모든 쉐입들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트들로부터 이것을 다 학습을 시킨다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 사이언티스트 펑션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딥 SDF에서도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사이언티스트 펑션을 근사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이제 소개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사이언티스트 펑션 자체가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이제 음함수로 이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랑은 좀 다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떤 아이소설페이스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xy를 이제 우리가 좌표에 표현할 수 있듯이 어떤 이런 이제 이건 양함수꼴로 된 어 이런 이제 x들을 우리가 이제 3D 공간에서 모두 다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큐펀시보다 조금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인제 이게 컨티뉴어스하고 되게 컴팩트한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학습의 안정성 측면에서 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언티스트 펑션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오큐펀시 펑션이라면 이것은 인제 그냥 사이언티스트 펑션인데 이 펑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어떤 뭐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 모델을 설명할 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implicit representation으로 3D 쉐입을 잘 모델링하는 연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렌 같은 논문에서도 이런 이제 복잡한 되게 이제 복잡해 보이는 쉐입을 되게 이제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되게 많은 쉐입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다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씬에서도 이런 이제 굴곡 없이 이것은 이제 다른 논문입니다. 이건 다른 논문인데 이런 이제 굴곡 없이 어떤 좋은 방법을 쓰게 된다면 조금 더 이런 이제 낮은 프리퀀시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확실히 디테일하게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앞서 이제 소개는 끝났고, 이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논문도 결국은 이제 SDF를 이제 근사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SDF를 근사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단순히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SDF 3D 쉐입 모델링은 이제 리컨스트럭션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리컨스트럭션뿐만 아니라 이 댄스 코레스pondence까지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3D 쉐입 모델링뿐만 아니라 이제 댄스 코레스pondence를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댄스 코레스pondence를 할 때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어떤 레이블이 필요했었는데, 스트로이드 세팅으로 이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이 이제 오리지널 쉐입인데, 이제 이 오리지널 쉐입을 가지고 여러 이제 쉐입들의 모양, 같은 카테고리지만 여러 쉐입이 있는 그런 카테고리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댄스 코레스pondence라는 것은 이 포인트 하나마다 다 이제 매핑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바퀴라면은 이제 여기 이제 바퀴에다가 매핑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창문이라면 이 창문에다가 다 이제 매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켜주는 건데, 주로 이제 동영상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움직일 때 그 픽셀별로 다 이제 매핑이 되니까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데스 코레스pondence가 많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쉐입은 이제 여러 베리언트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의자라고 해도 같은 의자라고 해도 어떤 거는 이제 팔이 있는 의자가 있고 어떤 거는 이제 팔이 없는 의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댄스 코레스pondence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팔이 있는 것에서 이제 없는 것을 다 이제 1대1로 매핑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팔이 있는 것은 이제 매핑을 못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매핑을 못 시킨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다리나 그런 이제 앉는 부분, 그 등받이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텍스처를 입혀서 다른 쉐입에 이제 다 매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댄스 코레스pondence를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쉐입 에디팅이라는 것은 나오는데, 이것은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방법이 그렇게 와닿진 않아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댄스 코레스pondence를 수행을 할 것이냐면, 어떤 템플릿이라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림은 지금 다른 논문인데, 이 그림은 이제 다 같은 CBPR에서 우연하게도 정말 완전히 거의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태스크로 거의 모델 아키텍처도 거의 동일한데요.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같은 CBPR에 게재가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림을 갖고 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이제 쉐입 베리언트들, 그러니까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쉐입의 이제 베리언트들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템플릿으로 이것을 다 매핑을 시킨다면은 우리가 이 템플릿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댄스 코레스pondence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단순히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이제 거리로 그런 댄스 코레스pondence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쉐입들에 대해서 하나의 템플릿을 배우면서 이제 거기에서의 댄스 코레스pondence를 수행하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이제 3D 여기서 이 논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거는 모든 3D 쉐입에 대해서 이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이 이제 공통된 모양하고 이제 공통된 어떤 시메트릭한 코레스pondenc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템플릿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쉐입 디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쉐입들을 다 템플릿으로 디포메이션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의 SDF 거기서의 이제 서페이스를 학습을 하면서 댄스 코레스pondence를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세팅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템플릿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어떤 이제 이렇게 생긴 자동차가 있다면 어떤 템플릿, 우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템플릿으로 음 템플릿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가 이 점을 여기로 옮기고, 그리고 이 점을 뭐 여기로 옮겨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SDF를 이제 측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 우리가 이제 쿼리 포인트 P에 대해서 이 P를 어느 템플릿 필드로 옮긴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S를 이제 근사를 합니다. 여기서 S는 이제 SDF고요. 사인 디스턴스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서, 모든 카테고리가 아니라 카테고리의 모든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한다면은 이제 하나의 공통된 템플릿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덴스 코레스pondence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지금 맨 왼쪽은 이거 템플릿이고요. 그래서 템플릿은 지금 팔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경우는 팔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템플릿을 디폼해서, 사실 지금 템플릿을 디폼하는 거하고 지금 이것을 디폼하는 것은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방향만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템플릿에 대해서 이것을 디폼을 한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디폼을 했으면은 이건 이제 이따 설명드릴 이제 코렉션 필드라는 걸 통해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이게 오토 인코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필드를 변형시켜서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스턴스를 표현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계속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를 보면 아무래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SDF, 어떤 물체의 표면을 잘 나타내는 이 SDF 펑션을 배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SDF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떤 쿼리 포인트 P, 이 P는 지금 그냥 어떤 이 프리 스페이스 상에서의 그냥 프리 포인트고요. 이 프리 포인트를 넣어주게 됐을 때 이 P가 각각의 이제 SDF 밸류를 갖게 되겠죠. 크라운 트루스를 우리가 SDF 밸류로 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SDF P가 이제 0인, 이제 제로 아이소 서페이스만 추출한 P를 우리가 이제 추출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물체 오브젝트의 이제 서페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건 이 사인디스 펑션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딥 SDF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정혜님이 설명해 주신 딥 SDF하고 똑같은데, 이 알파는 이제 컨디션입니다. 겐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컨디션이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리 스페이스에서의 이제 코디네이트입니다. 프리 좌표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제 프리 좌표 이제 3이랑 그리고 어떤 컨디셔널 벡터 K를 이제 집어넣게 돼서 이 S를 뽑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인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물체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이제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그 카테고리 안에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사인 디스 펑션, 각각의 이제 사인 디스 펑션을 이제 근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카테고리 정보를 이런 컨디션을 통해서 이제 주게 됩니다. 이런 컨디션을 통해서 이제 주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딥 SDF와 같은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피처 모듈레이션을 할 때 그 딥 SDF 같은 경우에서는 단순히 알파랑 그리고
그리고 이제 좌표랑 이제 그냥 컨캣을 했는데, 좌표랑 그냥 단순히 컨캣을 했는데, 이제 그런 컨캣 방법이 사실은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정보들을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딥 SDF에서도 그 모델 아키텍처를 보시면 한 중간에 다시 알파를 넣어 줍니다. 모델 아키텍처 중간에 이제 알파를 또 넣어 주게 되는데, 뭐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고, 뭐 컨디셔널 갠인가 아니면은 어떤 갠에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이제 두 개의 피처 정보를 그냥 더해 버리는 그런 방법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하이퍼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처 모듈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처 모듈레이션의 방법은 그때 저번 언제 재원 님이 그 파이겐 설명하실 때 필름밍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제 피처를 모듈레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듈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제 여기서 이 알파는 랜덤 벡터고요. 어떤 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어떤 k 디멘저널의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벡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서 뱉는 것은 이제 모델의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웨이트고, 모델의 웨이트가 이제 m 개 파라미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모델의 웨이트를 배우면 그 여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네트워크인데, 그 네트워크는 이제 P를 통해서 이제 SDF 밸류를 이제 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컨캣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어떤 벡터를 가지고 그 네트워크, 이것도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에 태워서 모델의 웨이트를 배우고, 그 모델의 웨이트를 이제 네트워크의 웨이트겠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아까 이 이 쿼리 포인트 P를 넣어주면은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컨디션이랑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한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러닝 같은 것들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하이퍼 네트워크의 논문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이건 지금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에 지금 피처 모듈레이션, 다양한 피처 모듈레이션 방법들, 뭐 컨캣, 그리고 여기 소개해 드린 하이퍼 네트워크, 뭐 필름밍, 여러 방법들을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한 어떤 블로그가 있는데, 이 블로그의 인용이 거의 한 50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도 아닌데 어떤 인용이 되는 게 또 신기한데, 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신 이 W가 아까 어떤 알파를 통해서 배운 모델의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웨이트를 학습하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퍼 네트워크는. 그래서 하이퍼 네트워크에 어떤 알파를 집어넣고 이 모델의 웨이트를 배우게 되면은, 또다시 이 웨이트는 이제 디폼넷의 웨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폼넷은 어, 프리 스페이스의 그 코디네이트 좌표를 받아서 이 디폼하는 인포메이션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V는 오프셋 벡터입니다. 그래서 오프셋 벡터고, 그리고 여기선 그냥 스칼라입니다. 스칼라고, 그래서 이것이 총 이제 3차원, 1차원 해서 이제 총 4차원의 그 아웃풋을 뱉게 되고요. 어,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프리 스페이스에 포인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이것을 이동하는 디포메이션 오프셋을 배우고, 그리고 그 디폼된 P 프라임에서 우리가 SDF 밸류를 이제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프셋 벡터하고 어떤, 이것은 이제 제가 이따가 좀 설명드릴 이제 코렉션 필드라는 것인데요. 그런 이제 델타 S를 뱉고요. 그리고 템플릿 네트워크에서는 이 P, 여기서 P는 어, 지금 여기서 이제 P가 들어가는데, 이 P랑은 다른 P입니다. 다른 P고, 이 P는 P 플러스 V입니다. 그래서 이 디폼된 P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 프라임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SDF 밸류를 출력을 합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래에 이제 최종적인 그 포뮬레이션이 있는데, 어떤 이제 우리가 키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디폼을 하고요. 이 디폼은 지금
알파로 컨디션된 디폼이겠죠. 그래서 어떤 쉐입에 맞게 어떤 쉐입마다 다르게 이제 그런 디폼된 오프셋을 배우고 그 디폼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 템플릿 임플리스 템플릿을 통해서 다시 이제 SDF 밸류를 뵙게 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 델타 S는 뭐냐면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데 사실 우리가 음 어 여기다 이런 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템플릿이 이런 의자가 있다고 해 볼게요. 여기 이제 여기 막 구멍이 뚫린 의자라고 했을 때 템플릿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디폼을 통해서 절대로 이 템플릿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두 오브젝트는 토포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넛 모양에서 원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 이 뚫린 것을 가지고 그냥 오프셋 벡터를 가지고 이 템플릿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 델타 S로 고정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암이 있는데 암이 있는 것에서 암이 없는 걸로 이제 디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암이 만약에 여긴 있는데 템플릿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지워 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코렉션 필드 이 델타 S를 통해서 이건 단순히 스칼라기 때문에 이 스칼라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지워 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 지워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폴로지로서 디포메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델타 S를 추가함으로써 이 논문에서는 되게 잘 포뮬레이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근사하고 싶은 모델은 사인디스 펑션이고 하지만 그 사인디스 펑션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사인디스 펑션을 어 디폼 네트워크하고 템플릿 네트워크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템플릿 필드로 어떤 다 모든 점들을 이제 디폼을 시키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덴스 코레스폰던스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포뮬레이션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브젝티브 펑션들을 이제 뭐 하나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여기 맨 첫 번째 어 이것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트루스의 SDF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사시킨 SDF 밸류의 이제 그냥 차이에 대한 로스 텀이고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로스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SDF나 뭐 오큐펀시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보를 하나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멀 벡터인데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노말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메시로 저희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노말 법선 벡터까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SDF 밸류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의 노말까지 이제 같아지게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포뮬레이션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거하고 지금 같은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분하면은 이제 법선 벡터가 나오는데 그 법선 벡터와 그라운드 트루스의 법선 벡터를 그냥 단순히 일치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텀은 이건 그냥 아이코널 이퀘이션인데 제가 아까 사인디스 펑션을 사용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로 그 사인디스 펑션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SDF가 있으면은 모든 SDF는 이것을 이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인디스 펑션을 이제 근사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하나의 또 오브젝티브 펑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또 더 정확한 이런 SDF를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보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 정보가 없더라도 이 정보만 가지고 모델을 근사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도 있는 것처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 텀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음 그냥 별건 아닌데 어 이게 P가 지금 그냥 exponential이고
그러니까 서페이스 위에 있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 그냥 이제 서페이스 여기 있는 점들이 예를 들면은 높은 값을 갖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것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서페이스 근처에 있으니까 이 점들은 당연히 가까워야 되는데 0에 가까워야 되지만 그 0에 가깝지 않을 경우는 이제 높은 그런 페널티를 줘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이 알파를 알파 레귤러라이제이션은 그냥 많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그냥 우리가 어떤 알파 스페이스를 가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해야지 이게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에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논문에서 새로 다른 논문에 없는 새로운 이제 로스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뭐냐면 어떤 이제 물체가 있고 그것을 이제 템플릿으로 바꿨을 때 이제 예를 들면 같은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이 노말이 법선 벡터가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차 문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을 향하고 있겠죠. 그래서 차 문 같은 경우는 이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디폼 시켜도 똑같이 이제 바깥쪽을 향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디폼된 그 포인트들이 이제 같은 노말을 갖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되게 강력한 인덕티브 바이어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의자 같은 경우는 앉는 부분은 항상 이제 위에 대한 이제 법선 벡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제 뭐냐면 엘스머스 로스는 단순히 디포메이션이 상당히 만약에 없어지면은 디포메이션이 굉장히 되게 극적으로 됩니다. 되게 엄청 많이 바뀌기 때문에 템플릿이랑 저희가 디폼 하려고 하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거의 이제 디폼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게끔 하는 그런 로스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바뀌지 않게 어떤 디폼 네트워크에 대한 그 페널티를 스무딩을 주는 텀이고요. 그리고 코렉션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의자를 표현하고 싶다고 지금 화면에 안 보이네. 아무튼 코렉션 필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막 빼거나 추가를 하게 되면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화면 안 보이시죠? 됐네. 네. 그래서 근데 그 모델에 대한 설명은 메소드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막 많은 것들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들에서 이것을 디폼을 시켜 가지고 모든 같은 카테고리의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공통된 어떤 템플릿을 배우고 싶은데, 이 템플릿이 그래도 원래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들과 많이 변하면 안 되니까 조금씩만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어떤 되게 공통된 나이스한 템플릿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이 두 가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넣어주면서 너무 많이 변하지 않게끔, 너무 많이 빼지 않게끔 함으로써 우리가 그럴듯한 템플릿을 학습하는 것이 이 모델의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 같은 것을 보시면 실험은 이제 인퍼런스 시간, 이 알파를 저희가 학습을 하고자 할 때 그 딥 SDF에서도 오토 디코더라는 것을 사용을 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디폼하고 이 템플릿을 픽스 시켜 놓고 이 알파만 오티마이제이션을 합니다.
테스트 타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써 놓은 식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테스트 타임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코더가 없기 때문에 이 알파가 인코더를 통해서 배우는 알파가 아니라 우리가 테스트 타임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측면에서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서튼티 메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긴 의자하고 이렇게 생긴 의자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거하고는 이제 댄스 코레스폰던스가 사실 측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공통의 이제 템플릿으로 옮겼을 때 이제 거기에서의 이제 그 좌표가 일정 스레시홀드보다 좀 높다면은 우리가 그것은 이제 댄스 코레스폰던스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리즈닝에 대한 언설튼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로 살펴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오큐펀시 네트워크고, 이제 이것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딥 SDF고, 이게 이제 DIF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어큐러시입니다. 리컨스트럭션.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어큐러시를 이제 샴플 디스턴스와 이제 열스무벌 디스턴스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일단 좋은 거고요. 그래서 아워즈를 보시면은 딥 SDF보다 더 리컨스트럭션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사실 저는 이게 이제 디폼을 하고 나서 어떤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어떤 디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SDF를 학습하는 게 사실 이게 두 단계를 거치잖아요. 근데 이제 두 단계를 거치면 사실 성능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컨스트럭션 에러 측면에서 좀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이 딥 SDF에서 이제 뭐 피처 모듈레이션, 아까 뭐 하이퍼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실 이 백본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모델의 차이에서 오는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DIF에서 이 디폼넷을 없애보니까 더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션 측면에서는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리컨스트럭션 측면에서는 더 좋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 댄스 코레스pondence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모티베이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본다면 이와 같이 이것은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한 것이냐면, 그 쉐입 같은 경우에 이제 파트가 있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레이블이 있는 쉐이프 넷이 있는데, 이제 그 쉐입 넷에 이제 파트 레이블을 주고 이것을 이제 템플릿으로 옮깁니다. 이거 두 개는 이제 템플릿 스페이스.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이제 IO를 측정을 해서 얼마나 뭐 어떻게 보면 댄스 코레스ponden스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 투 포인트 매핑이 가능해야 되지만 그냥 단순히 레이블을 맞추는 정도만 가지고 댄스 코레스pondence를 측정했습니다. 사실 실험 세팅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뭔가 그냥 단순히 이게 다섯 개의 쉐입을 그냥 겹쳐 놓은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템플릿으로 옮겼을 때 조금 하나의 그 비행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디폼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템플릿으로 옮기고 나서에 거기서 이제 파트를 맞추는 제스크를 통해서 그 어떤 성능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쿼리테이티브 리절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리지널,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다 오리지널 쉐입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다 각각 디폼이 아니라 그냥 다른 오브젝트들로 이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에 이제 텍스처를 입히고 다른 오브젝트들로 모두 입혔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댄스 코레스pondence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2021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바로 여기로 잘 이동을 댄스 코레스pondence를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잘 댄스 코레스pondence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 뭐 의자 같은 경우, 탁자 같은 경우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 지금 사실 이 비행기 꼬리 쪽 날개, 사실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파트 unsupervised 매너고, 그리고 어떤 인코더도 없기 때문에 어떤 파트에 대한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는 방식으로 그냥 임플리시트하게 학습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잘 맞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아까 이제 이 논문에서 예를 들면은 템플릿으로 이동했을 때 노말이 법선 벡터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강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줬는데, 그냥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지 않았을 때와 이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지 않았을 때와 주었을 때 어떤 덴스 코레스폰던스 어큐러시가 크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디포메이션 같은 경우, 디포메이션이나 그런 코렉션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디폼이 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템플릿을 보시면 디폼이 굉장히 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심하게 디폼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덴스 코레스폰던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덴스 코레스폰던스가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은 사실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사용한 것도 되게 신성을 했고, 그리고 그 덴스 코레스폰던스를 제가 이 논문을 통해 처음 접했는데, 그 언슈퍼바이즈 세팅으로 어느 정도 잘 풀어나간 것 같아서 굉장히 훌륭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로스 그 디포메이션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 코이피션트가 이게 지금 카테고리마다 다르거든요. 이 카테고리마다 이 모델이 학습이 지금 카테고리별로 학습이 되는데, 그 카테고리마다 로스 코이피션트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로스 코이피션트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로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도 굉장히 많고 여기에 대해서 다 그 카테고리별로 코에피션트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디폼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차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뭐 이렇게 바꿨을 때 뭐 차 천장이 위를 향하고 있으면은 디폼된 공간에서도 위를 향하고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위배되는 상황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차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만 뭐 의자 같은 경우 이제 팔걸이가 워낙 모양도 되게 다양하고, 뭐 이게 이제 뚫려 있는 팔걸이도 있고 안 뚫려 있는 팔걸이도 있는데, 이것에 이제 노말이 같다라고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는 것은 조금 센 가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멘틱 어웨어 디포메이션을 할 수가 없다는 점,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아까 코렉션 필드를 통해서 이런 이제 뚫려 있는 의자나 토폴로지가 다른 쉐입들을 잘 표현한 것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파이겐에서 파이겐이 아니라 컨볼루셔널 오큐펀시 네트워크,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뚫려 있는 의자 같은 경우는 이게 잘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전체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공통된 쉐입들을 학습하다 보면은 사실 이거 뚫려 있는 게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다 채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채워버려도 샴펄 디스턴스가, 그러니까 모델의 그 성능은 사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다 채워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코렉션 필드를 통해서 이런 디테일까지 다 잘 뚫는 것이 논문의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